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개장 전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지표 악화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란 전쟁 확산, 또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감이 유가를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까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공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공급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30일 부분 유예를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국제 유가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WTI 선물은 배럴당 10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브렌트유 선물 역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장은 한마디로 유가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기술주, 금융주, 중소형주들 모두 다 약세를 나타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 공격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또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좀 울상을 지었던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잘 버텨줬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급을 개시한 기점 이후죠. 3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는 5% 하락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1.34% 상승을 했습니다. 11일과 13일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연일 상승 마감하면서 양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랐는데요. 금요일장을 좀 자세히 보면 원전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원자력 모멘텀이 주목이 됐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에너지주와 방산 업종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모두 각각 5% 그리고 6% 밀렸습니다. 특징주로는 APR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채널 확장 그리고 유럽 시장 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현재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연일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도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또 밀려날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수급은 유가도 유가지만 또 고환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도 급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간 좀 최고의 좀 변동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요. 다양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헤드라인 이슈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박스경제TV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리고요. 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국내 증시에서 트렌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박스경제TV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지난주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서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먹구름이 잔뜩 꼈었는데요. 코스피는 맥없이 밀려 내려갔지만 코스닥은 햇살 한 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서도 원전주만큼은 오히려 기세 좋게 치솟았는데요. 금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은 장 초반 낙폭을 줄이며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오전까지는 선방하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힘이 빠지며 1.72% 하락한 5,487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빨간불 지켜내며 0.4% 오른 1,15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시장 엇갈린 마감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2조 4,512억 원을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4,502억 원, 1조 433억 원을 팔아치우며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2,52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했고요.
개인 1,325억 원, 외국인 8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 사흘째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기름값 상한선을 직접 정해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인데요. 중동 사태로 유가가 치솟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는데요. 그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국내에 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최고 가격제 효과가 언제까지 버텨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인 3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는 5.26%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1.43% 올랐는데요. 연초 이후 코스피 대형주가 48% 넘게 급등했던 만큼 중동 사태를 빌미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이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데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액티브 ETF 출시까지 맞물린 덕분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비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불안과 유가 급등 여파가 시장 전반을 짓눌렀는데요. 수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락 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2.34%, SK하이닉스 2.15% 내리며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3.91%, 삼성SDI 3% 하락하며 2차 전지주도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0.77%, 기아 1.62% 등 자동차주도 약세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원전주는 조금 달랐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57% 올랐고요. 원전 대표주 두산에너빌리티는 2.9% 오르며 이날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국전력도 1.47% 오르며 에너지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전거래일 17.78% 올랐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대우건설은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비롯해 베트남과 미국, 국내 원전까지 동시에 추진 중인데요. 해외에 대형 원전 완공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유가가 안정되면 원전 모멘텀도 함께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다만 AI 전력 수요 급증과 각국의 원전 정책 강화라는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단순한 단기 테마로만은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전거래일 9.48% 상승했는데요. 신작 붉은 사막 흥행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0일에 출시를 앞두고 정식 트레일러가 공개되자마자 매수세가 쏟아진 건데요. 아직 발매도 안 된 상태에서 예약 구매만으로 국내 스팀 순위 3위, 독일에서 5위, 미국에선 5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게임주는 출시 전후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오는 20일 실제 출시 후 유저들의 반응이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정유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가 이번엔 석유화학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납사, 들어보셨을까요? 중동에서 오는 납사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면서 국내 재고가 딱 2주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인데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계약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차질이 길어질수록 대체 원료나 수혜를 받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계란입니다. 유통가공 관련주 조금은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인 계란 한 판 가격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7,000원대로 돌아섰습니다.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이번 동절기에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1년 전의 2배, 2, 3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신산란을 추가 구입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살처분된 닭이 다시 길러지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는데요. 공급 회복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혼조세로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0.26% 하락한 46,500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93% 하방 압력, S&P 500 0.61%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리스크와 고유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월마트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1.59% 내렸지만 이번 주 16일부터 19일까지 GTC 2016이 열립니다.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 베라루빈의 구체적인 사양과 출시 일정이 공개될 예정일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2.21% 하락했지만 중국 규제 당국의 압박 속에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른바 애플세라 불러온 수수료율이 드디어 낮춰지는 건데요. 중국 시장 내 개발자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알파벳 0.58%, 마이크로소프트 1.5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0.89% 내렸지만 AWS 데이터 센터에 AI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의 반도체를 새롭게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AI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내놓는 속도가 기존보다 최대 5배 빨라지는 건데요. 클라우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어서 메타는 야심차게 준비하던 AI 모델 아보카도가 출시 직전 제동이 걸리면서 3.83%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도 4.13% 떨어지며 가장 가파르게 밀렸습니다. 테슬라 0.96%, 버크셔 해서웨이 0.38% 하락했고요. 월마트만 방어주로 자금이 몰리며 0.95%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5거래일 중 4일이나 급등했고 전거래일 5.13%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기술주들이 유가 폭등에 줄줄이 쓰러지는 와중에 마이크론만은 꿋꿋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론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쉽게 설명하면 AI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이 부품 수요도 결정적으로 수요가 폭발합니다. 실제로 올해 생산할 물량이 이미 전부 팔렸다고 하는데요.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6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결국 마이크론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2030년을 넘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메타입니다. 전거래일 4%대 급락했는데요. 이틀 연속 내리막입니다. 저커버그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준비하던 AI 모델 아보카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타사의 모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출시를 미뤄버린 겁니다. 심지어 자사 AI 서비스를 구글의 제미나이로 임시 대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1,000억 달러 넘게 AI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메타 입장에서는 꽤나 뼈아픈 소식입니다. 돈은 가장 많이 쓰는데 성과는 가장 늦게 나오냐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연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번 주 목요일에도 호실적인데 AI와의 경쟁 불안감에 주가가 하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악재가 겹쳤죠. 18년간 어도비의 얼굴로서 회사를 이끌어온 나라이엔 CEO가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전거래일 7.58% 하락하며 5일째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좋은 실적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 은선물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선물은 1.25% 내린 5,06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은선물도 4.42% 하락한 81달러 선에 거래 마쳤네요.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상황과 미국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감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인데요. 다우지수는 46,558선, 나스닥은 22,105선, S&P 500 지수는 6,632선으로 일제히 모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2%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은 1.3% 밀렸는데 러셀 2000 지수 또한 1.8%나 주간 기준으로 밀렸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각각 3% 넘게 밀렸고요. 나스닥이 무려 4.9%나 빠졌는데 러셀 2000 지수는 금요일장에서 또 연중 최저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좀 단순히 차익 실현이 아니라 유가가 $100를 재돌파하면서 연준에 다시 경로를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쟁 이후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밀렸고 또 3월 13일 물가 데이터가 예상과 대체로 부합한 뒤에도 시장은 첫 인하 시점을 9월 쪽으로 보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즉 성장은 둔화되는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스태그플레이션형 우려가 다시 시장을 짓누른 건데요. 또 하나는 금융주와 중소형주까지 같이 약했다라는 점입니다. 기술주만 흔들린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흐름에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꺾인 데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투심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은 금요일 날 금과 은 가격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은 1% 넘게 밀렸고요. 은도 4.43% 밀렸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여기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유가 또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금요일 부분이 마감된 상황이 반영된 자료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란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지를 이란 쪽에서도 계속 표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대응으로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주들 모두 다 하락세 보였는데요. 보시면 시총 큰 종목들이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죠. 브로드컴과 메타는 4%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또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실망감을 준 데다가 또 향후 전망까지 불투명한 여파로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도비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종 전체로 좀 하락세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는 1.58%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GTC에서 이제 루빈에서 파인만 AI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에 열리죠. 이 GTC에서는 이제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CPU 역할 확대가 좀 주요 포인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의 자체 CPU 서버 공개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알파벳 약 복합권 마감했습니다. 또 메타는 차세대 AI 모델이죠. 이 아보카도 공개 일정이 3월에서 최소 5월 이후로 약 2달간 연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3% 넘게 밀렸는데요. 내부 테스트 결과 이 최신 AI 제미나이 3.0 버전이죠. 이것과 대비해서 추론, 코딩, 글쓰기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타는 AI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제미나이 모델 라이선스 사용까지 검토 중인데 올해 AI 지출을 1,350억 달러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계속 지속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2% 넘게 밀렸습니다. 중국 규제 압박에 대응하면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했는데요. 3월 15일부터 기본 수수료 30%에서 25%로 인하를 하고요. 소규모 개발자 구독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0.89% 밀렸고요. 반면에 보잉은 2.5% 강세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방산주 쪽도 흐름이 전쟁 관련해서 미증시에서는 괜찮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어도비는 7% 넘게 밀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18년 CEO 사임으로 AI 전환 리더십 공백 우려감까지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란과 미국 전쟁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석유 시설이 있는 이 하르그스 섬을 공격을 했죠. 주말 사이에 가장 크게 나온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서 군함 파견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데 협조하라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고 지금 이 해당 국가들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이 하르그 섬에 대한 공습 장면을 공개를 했던 미 중부 사령부가 구체적인 공격 대상을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군 기뢰 저장 시설과 그리고 미사일 벙커 등 군사 시설 90개 이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섬 위의 군사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또 주말 사이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결정
또한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역시나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이 오만만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물론 이를 우회하는 석유 수출까지 막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전부터 이 국제연합 함대의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미군 독자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호의가 쉽지 않다라는 뜻인데, 거론된 국가들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시설인 이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입니다.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폭격으로 하르그 섬 내 군사시설이 파괴된 상태임을 전하면서 우리는 단지 재비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또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르그 섬은 면적 22제곱킬로미터의 산호초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나 처리하는 이란 경제 핵심 거점입니다. 연간 처리 물량이 9억 5천만 배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이란 최고 지도자인 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생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살아있다면 항복이라는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요. 새 최고 지도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곧바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 EU 국가들은 유럽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현지 시간 13일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협상이 진전을 보거나 또 이란이 이 문제를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장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고의로 에너지 가격을 현재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인데,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는 홍해 군함을 배치를 했으나 호르무즈 직접 호위는 확전 위험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EU 내부에서도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하려는 쪽, 그리고 또 반면에 강경 대응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이 중동 전쟁이 지금 벌써 13일, 2주를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13일에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지금 미국 증시 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100선을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지난주 한 주 들어서만 11% 상승을 했고요. 미국 이란 전쟁 개전 이후의 상승률은 무려 42%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죠. 이 전날 취임 이후에 첫 공개 메시지를 내고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그리고 함께 항전 의지를 천명하면서요. 국제 유가는 심리적인 저항선인 이 배럴당 $100선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러시아 제재 일부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의 3월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0선을 웃돌고 또 4월에는 배럴당 $85를 나타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역시 주말 사이에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두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GDP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1.4%에서 0.7%로 수정됐습니다. 예상
예상치 1.5%를 무려 거의 반 정도로 크게 하회를 한 거고요. 작년 3분기 성장률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분기 만에 성장 속도가 약 84%나 급감을 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우려로 작용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근원 PCE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PCE 지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미국 1월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인 2.9%를 소폭 하회하긴 했습니다. 1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좀 상승세가 가팔라졌는데요. 미국 이란 전쟁 전부터 이미 물가 압력이 높았음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은 0.4%로 예상치 0.5%를 소폭 하회했고요. 실질 소비 증가율은 0.1%로 둔화되면서 소비가 여전히 약하다라는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라는 GTC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AI 관련주들 투시 및 전쟁 안에서 조금 전쟁보다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나마 희망적이고요. 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매우 높지만 계속해서 지금 중동 전쟁, 고유가 환경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열리는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를 하죠. 메모리 업황의 글로벌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여기에 영국중앙은행까지 통화정책회의를 여는 중앙은행 슈퍼위크가 또 될 전망이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와 매일 함께 팔로우업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화면 만나보고 와서 곧바로 같이 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16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이고요. 미증시 약세 때문에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양시장 모두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 분위기입니다. 전일 대비 0.7% 상승하면서 5,5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지금 또 약보합권으로 음봉 전환했네요. 현재 0.1% 밀리면서 1,1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 홀로 또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개장 극초반에 있었던 비슷한 분위기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700억 원 장 초반에 사들였는데 지금 또 400억 원 가량으로 좀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지금 양시장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역시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분위기 살펴보시죠. 반도체 투톱 계속해서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3만 닉스, 9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0.6% 상승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쟁 장기화 계속되면서 1.4%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프리마켓장에서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로 쉬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오늘도 또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8,800원의 추가 상승분 나타나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혼조 흐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양전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반면 BM은 약보합권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펩트론 계속해서 강하네요. 7%대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원익 IPS도 1% 상승하면서 12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오늘 또 6% 상승하면서 6만 9,900원 상승하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는 오늘 소폭 쉬어가네요. 우리기술 오늘도 강합니다. 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ISC도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와야겠죠. 오늘 홍주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홍주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정말 급등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발동이 거듭을 하면서 흔들리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전쟁 여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증시를 뒷받침했던 주요 섹터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트렌드 섹터 4가지입니다. 원전, 건설, 알루미늄과 통신으로 꼽아봤는데요. 그럼 먼저 원전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화석연료 수입이 막히고 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한에너지인 원자력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국제 유가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 마감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주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글로벌 원전 모멘텀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었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핵잠과 원자력 등 안보 합의를 조속 이행하자는 그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에 따라서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모멘텀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가 중장기적인 원전 설비 확충을 현재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단절됐던 미국의 원전 건설과 설계에 대한 공백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함께 수주를 받고 또 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시야가 나오고 있으면서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프 함께 보시면 이번 분기 신규 수주 추이 지난 2025년 4분기 이후에 수주 그래프가 계속해서 확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신규 수주 가이던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원자력 그리고 가스 부분이 확실히 비율이 높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2.9% 상승한 10만 6,500원의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원전 주요 종목 상승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해 5기에 이어서 올해 3월에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7기의 가스 터빈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빠르게 수주 잔고를 이와 같이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원전 건설 사이클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올해 중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도 또 주요 기기 수주가 구체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기술 6.41%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또 에너지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데요. 이렇게 한전기술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의 핵심 키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최소 10기의 신규
원전을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요. 과거 30년간 이어진 원전 건설 공백기로 인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설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원자로 개통을 제외한 종합 설계 부문에서 동맹국 기업이자 또 오랜 기간 설계 역량을 축적해온 한전 기술이 참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11.64% 상승하는 흐름 지난 거래일에 보여주면서 24,4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향후 미국 원전 사이클을 진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프로젝트 발주 가능성도 우리 기술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건설입니다. 코스피 약세 속에서 건설 업종이 원전 수주 모멘텀 기대감을 등에 업고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 맞아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현재 원전 공급망 재건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건설 쪽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역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재건 발주가 나오게 되면 국내 건설사들의 이익 추정치나 이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강세, 건설사의 원전 사업 가치가 재평가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언하면서 주가가 배럴당 $100 돌파했다는 속보도 오늘 들어왔었습니다. 원전 중요성이 이와 같이 덩달아서 재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먼저 대우건설부터 살펴보시면 지난 거래일 17.78%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2,32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대우건설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 체코 원전에 이어서 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국내 원전 수주도 함께 참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의 대형 원전 완공 경험들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가운데 고부가 가치 수처리 시장도 선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GS건설도 8.49%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고요. 올해 도시정비 사업 시장에서 초반 수주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5.59% 상승하면서 16만 4,400원 선에 거래에 마쳤었습니다. 북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에너지 전환을 이끌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특히 지난주 핀란드 정부 산하의 무역과 투자진흥기관 본사에서 미국의 원자력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또 네덜란드에서 100메가와트급 토리존 원자력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 알루미늄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여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373 이상 올랐고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를 지속하면서 원료 조달과 또 생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50%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전쟁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미드웨스트 현물 프리미엄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은요, 사실상 미국 내 알루미늄 유통 가격의 기준으로 통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톤당 $2,400 수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 내 알루미늄 유통 가격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통조림과 같은 식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된 가격 인상 등이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국내 유통가도 함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쪽에서 사마 알미늄 지난 거래일 7.46% 상승한 33,850원 선에 종가 형성했었는데요. 차세대 소재 시장 핵심 공급처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량화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과 고전력 인프라까지도 신규 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맥을 함께 꼽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거래일 6만 1,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알루미늄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압출과 가공 기술 기반으로 또 전기차와 산업용 핵심 부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섹터입니다. 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통신 장비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광통신이 부상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GTC 2026에서 AI 통신 분야 비전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통신망을 AI 컴퓨팅 인프라로 전환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 쪽에서는요, 오이솔루션, 미국의 대규모 통신 장비 수주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11.86% 상승한 35,85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성우전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02% 상승한 54,400원에 장을 마쳤었는데 성우전자의 자회사인 ADS 테크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에 광 트랜시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을 견고하게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관련된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GTC 2026을 비롯해서 미국의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연준 의장의 발언과 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 주간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요. 계속해서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시장의 힘이 좀 더 강한데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시간 개장 분위기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 57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9% 상승하면서 1.9% 상승하면서 0.9% 상승하면서 5,5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하락폭을 조금 더 극초반보다 키워냈네요. 0.4% 밀리면서 1,1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환율도 1,5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494원에 좀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지금 양시장 모두 외국인 팔아내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8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걸까요?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미증시 기술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좀 밀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기회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3.6%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대 상승하면서 현재 원전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SK이터닉스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현재 5% 넘게 상승하면서 7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쉬어가고 있고요. 해운 쪽 오늘 시세가 좋습니다. 흥가해운이 거의 26%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2,9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트렌드 섹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마 알루미늄 오늘도 8% 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 상위단 20위에 랭크해 있습니다. 8.86%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던 건설주들이죠.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은 오늘은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때까지 슈팅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자회사이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G2G 바이오와 함께 비만 치료제 개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소식과 함께 강하게 올랐는데 현재는 또 8% 넘게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여전히 지금 강하죠. 7%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바이오 쪽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 여전히 8%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든든한 장중 대응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